아주 먼 옛날, 인류는 왜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토록 궁금해했을까요?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본능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더 거대한 의미를 찾으려 했던 걸까요? 해초의 어둠이 내린 대지 위, 인류의 조상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활한 검은 장막이 펼쳐져 있었죠. 그 장막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빛나는 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낮에 세상을 지배하는 태양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도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대 문명이 싹트면서 밤하늘은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한 사제가 강가에 서서 밤하늘을 조용히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를 향해 있었죠. 그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선조들의 지식을 떠올립니다. 한 용감한 이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빛나는 점 하나를 가리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그 손가락 끝을 따라 밤하늘로 향했죠. 그 순간 단순한 빛의 점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순간이거든요. 시간이 흘러 고대 문명이 싹트면서 밤하늘은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한 사제가 강가에 서서 밤하늘을 조용히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를 향해 있었죠. 그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선조들의 지식을 떠올립니다. 시리우스가 동쪽 하늘에서 태양보다 먼저 떠오르는 날, 나일강의 대홍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별의 움직임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신호였습니다. 홍수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농사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곧 문명의 번영을 의미했으니까요. 이들에게 별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알려주는 신성한 달력이자 예언서였던 겁니다. 한편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지구라트 꼭대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잠든 깊은 밤, 신을 모시는 사제들은 수세대에 걸쳐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행성들의 위치와 움직임이 지상의 왕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점토판에는 쐐기문자로 별들의 위치가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에게 밤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자 자연의 순리를 읽어내는 거대한 책과도 같았습니다. 별을 따라 바다를 건너는 항해사에게는 길을 알려주는 등대였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에게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죠. 미지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이렇게 생존을 위한 지식으로 또 세상을 이해하려는 철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신화와 종교의 틀 안에서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 인간을 위해 마련한 무대장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르네상스의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폴란드의 한 조용한 성당에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우주관에 거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잡하게만 설명되던 행성들의 움직임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가정하면 훨씬 간단하고 아름답게 설명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그는 자신의 이론이 불러올 거대한 파장을 두려워하며 평생 연구 결과를 숨기다가 죽음을 앞두고서야 간신히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의 씨앗은 이탈리아의 한 학자에 의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죠. 어느 날 밤 갈릴레오는 자신이 직접 만든 조악한 망원경을 들고 베네치아의 종탑에 올랐습니다.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밤하늘은 그가 평생 알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매끄러운 구슬이 아니라 지구처럼 산과 계곡이 있는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성 주변에서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4개의 작은 위성들이 마치 작은 달처럼 맴돌고 있었죠. 갈릴레오는 경악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관측 결과를 스케치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은
언제나 기존 질서에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법입니다. 갈릴레오의 발견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종교적 세계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종교 재판소의 복도를 걸으며 그는 아마도 자신이 본 진실과 현실의 권력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박에 굴복해야 했지만 그의 망원경이 열어젖힌 새로운 우주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자들이 더 정교한 망원경과 관측기구를 만들어 밤하늘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지식의 비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신들의 무대가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거대한 기계장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의 시선은 그렇게 신화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세기, 인류는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경쟁은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가장 극적인 무대로 선택된 곳이 바로 저 머나먼 우주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 속의 영역이었던 우주가 이제는 국가의 자존심과 안보가 걸린 첨예한 대결의 장으로 변모한 것이죠.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은 회담 테이블에서 팽팽하게 대치하면서도 뒤로는 각각의 과학자들에게 인류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쥘 것을 독려했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단조로운 삐 하는 신호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인류가 만든 물체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였죠. 미국의 한 평범한 가정집, 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작은 빗줄기를 아이에게 가리키며 경이로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적국의 위성이 자신들의 머리 위를 아무런 제지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선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는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는 곧 본격적인 우주 경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소련의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라는 젊은 공군 조종사가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는 그의 말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소련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죠. 우주복을 입고 환호하는 모스크바 시민들 사이에서 손을 흔드는 가가린의 모습은 공산주의 체제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강력한 프로파간다가 되었습니다. 연이은 패배에 자존심이 상한 미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의회 연설에서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원대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죠. 이제 우주 경쟁의 최종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달이었습니다. 케네디의 선언 이후 미국은 아폴로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지만 인류를 달로 보내겠다는 꿈은 결코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1969년 7월 16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에 거대한 세턴 V 로켓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숨을 죽이고 카운트다운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로켓은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서서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진동과 소리는 인류의 꿈이 마침내 중력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희망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며칠간의 긴 비행 끝에 아폴로 11호는 달 궤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탑승한 달 착륙선 이글 호가 모선에서 분리되어 달 표면을 향해 하강을 시작했죠. 마침내 암스트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기지. 이글이 착륙했다. 그 순간 관제센터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직구총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달 착륙선의 문이 열리고 우주복을 입은 형체가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닐 암스트롱의 발이 달 표면에 닿는 그 순간 그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불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이 한마디는 수천 년 전 어둠 속에서 막여히 별을 올려다보던 그 첫 인류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된 기나긴 여정의 정점이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찍힌 고요한 달의 바다는 미지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과 불가능에 도전하는 위대한 정신이 이뤄낸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헬멧 바이저에는 저 멀리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가 비치고 있었죠. 이념과 국경을 넘어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슴 벅찬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라는 종 전체가 함께 이뤄낸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수많은 기술들은 바로 그 치열했던 우주 탐사의 여정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길을 찾아주는 GPS,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위성통신, 일기예보와 재난 감시까지 이 모든 것이 별을 바라보던 첫 순간의 그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류는 왜 지금도 멈추지 않고 화성과 더 먼 우주를 향해 나아가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